한국품질경영학회 주최 자인우리경영연구원 주관의 사회적 가치경영 공개 세미나 3회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최 기관인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한국서비스경영학회의 회장에 취임하실 숭실대학교 유한주 교수님의 혁신, 품질, 품격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사이신 유한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영평가에도 도움도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양, 지식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혁신, 품질, 그리고 품격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술한 품격경영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품질 경영이 아니고 한전 KP에서는 품질 경영 무지무지 강조해왔죠. 갑자기 품격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쭉 살아보니까 이게 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스스로 품격경영이라는 책을 쓰면 제 스스로 좀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 지금 품격이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스스로를 좀 이렇게 채찍질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기도 하고요. 책을 쓴 배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전 KPS 같은 공기업도 있지만 민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 경영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품격이 없는 경영, 돈은 잘 벌지 몰라도 품격이 없는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경영도 좀 더 격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자원통상부 산업경영평의원을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한전 KPS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전 KPS가 정말 선진기업이 되려면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먼저 3P가 있는데요. 3P는 제 책에서는 제일 앞부분에 저술을 해놨는데 이 내용은 제가 강의에서는 마지막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혁신과 품질과 품격, 이걸 이제 샌드콘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샌드콘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탑처럼 밑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품격을 갖출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먼저 혁신을 잘하고 거기에 품질 경영도 잘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품격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샌드콘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3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혁신 DNA가 필요하다. 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 이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요. 빈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시는 분께는 제가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1등, 2등.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질문을 하면 틀리셔도 감점이 없으니까 일단 떠드시는 게 좋아요. 예, 적극적으로. 그래서 맞히시는 분,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어느 분이 몇 번 맞히셨는지 잘 카운트하고 있다가 1, 2위 되시는 분께 나중에 마지막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혁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이므로? 뭘까요? 사람. 예. 혁신의 열정적인 사람을 채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사람이나 여기 직원이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앉아 계신 분이, 예, 제가 보기로는 7번째 앉아 계신 분이 맞히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처장님이신가요? 예, 딱 처장 폼이시네. 예, 직원. 뭐 당연한 이야기죠. 혁신은 누가 하느냐? AI가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요즘 유행하는 책 중에요. 이제 AI 시대가 될 거니까 이미 도래했고, 그죠? 어느 정도. 앞으로는 더 많이 AI가 범람할 텐데 AI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AI에 종속되는 사람과 AI를 컨트롤하는 사람. 그 AI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거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99%는 전부 다 AI에 디펜던트 할 것이다. 그래서 AI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화두입니다. 화두. 그거는 뭐 여기서 지금 다루는 건 아니고요. 자, 결국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기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원 채용을 할 때 혁신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잘 가려서 뽑아야 되는데, 뭐 인사하시는 분이, 인사처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혁신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선별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죠? 요즘은 4년간의 대학 과정을 성적 4.5 만점에 4.3 정도 받고 열심히 학교 다닌 사람을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실할 뿐이에요. 성실도 중요하긴 하지만, 혁신적인 사람은 학교 때려치우고 회사도 차려보고 망하기도 하고,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본 사람을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혹시 대학생이거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혁신을 배우게 되고 또 기업에 취업하기도 좀 더 쉬워져요. 자, 통제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이 좀 더 혁신적이 되도록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피자 두 판 팀은 자기네들이, 미국 사람들이 피자 두 판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팀을 구성할 것. 그게 한 7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팀이 너무 많아지면 통제가, 스팬 오브 컨트롤, 통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뭐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피자 먹는 양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스팬 오브 컨트롤이 중요하다. 한 팀의 구성 요소. 그래야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팀이 움직이게 된다. 뭐 그런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잘 하시는 네 번째는 실패를 하더라도 격려하고 인정하는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한전 KPS에 오면은 제가 느낀 것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업의 성격상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뭐 괜히 뭐 립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 계열사, 발전사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한전 KPS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위계 질서가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군사문화 같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좀 군사문화라고 해요. 군대 조직처럼. 요즘 군대도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조금 경직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외부 제3자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조금 더 아주 플렉서블한 그런 분위기를 갖추는 것이 혁신적인 문화를 갖는 데는 훨씬 더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자문을 하는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요. 그 회사가 무지무지 보수적인 회사예요.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냐? 회의를 하면요, 팀 회의를 하면 가끔 이제 자문 교수니까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딱 들어가면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심지어 팀 안에서도 팀장, 팀원들 간에도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온 분이 이렇게 앞쪽으로 앉고, 늦게 왔는데도 일찍 온 분인데 이게 서열이 밀리니까 뒤에 앉고 이러더라고요. 제 자리도 딱 정해져 있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회의가 너무 이렇게 경직되면, 그러니까 회의 발언하는 걸 보면요, 그 회사는 발언하는 거 보면요, 팀장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팀원이 절대로 먼저 이야기를 안 해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뭐 경상북도 사람인데 경북 사람들이 대체로 이게 굉장히 강해요. 사실 그게 혁신의 굉장히 저해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회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기다리던 애완견까지 회사에 데리고 가잖아요. 슬리퍼 신고 다니고. 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쌍놈처럼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느냐? 훨씬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위해서. 자기 애완견이 옆에 있어야 좋은 생각들도 많이 나고 집안의 분위기고 편안하게 있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혁신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좀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좀 더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자, 두 번째가 품질인데, 사실은 품질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품질 경영을 뭐 워낙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이 자료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원래 제공한 강의 자료에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던 내용입니다. 안 시켰는데 왜 이걸 추가를 했느냐? 뭔가 하나라도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며칠 전에 제가 몇 개를 더 슬라이드를 삽입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도 뭐 말씀을 많이 드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딱 강조하고 싶은 거 오늘 하나입니다. 이 데밍이라고 하는 분은, 이 품질 경영 공부하는 분들은 데밍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데밍이라고 하는 학자가 품질, 나아가서 경영학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괄호 안에 뭐는 손실을 가져온다. 줄다리기에서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고 어느 방향으로도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이다. 한 조직, 우리 한정 KPS만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지 뭐는 손실을 가져온다. 뭘까요? 갈등. 갈등이라고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느 분이 제일 처음에 경쟁을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제일 왼쪽 분이요. 경쟁은 손실을 가져온다. 이게 또 웬 말이야? 경쟁을 해야지. 이걸 데밍이 그랬어요. 데밍.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지, 그죠?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자, 데밍이 말하는 경쟁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한정 KPS 안에서도 사내 분임조 대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분임조 대회. 분임조 대회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을 선발을 하면 분임조 간에 서로 정보 공유나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경쟁이 되니까 내가 저놈을 눌러야 내가 1등이 되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승진하고 할 때야 뭐 당연히, 그죠? 부장되고 실장되고 이렇게 승진할 때는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든 경쟁을 다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요, 이 대밍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전후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 가서 거의 뭐 자기 평생을 거의 남은 기간을 일본의 품질 관리 활동을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대밍하면 자기들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인. 은인.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 시간이 오버돼서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밍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대밍상. 제가 일본에 아는 학자한테 대밍상 벌써 50년 됐는데 이름 바꿀 생각 없냐 그랬더니 대밍도 죽었고 타계했고 바꿀 생각 없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명한 학자 이런 사람 이름 따서 할 필요 없냐 그랬더니 천만 대밍은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폐허에, 그죠? 완전 원폭 두드려 맞고 박살났잖아요. 그것을 산업부흥을 진짜 기적 같은 산업부흥을 일으키는데 일대 공신이 일본 학자들과 산업계에 있는 분들은 대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사람인 대밍. 지금도 그 은공을 잊지 않고 있고요. 대밍 시상식 때는요, 몇 년 전에는 제가 가서 들어봤더니 대밍의 육성 녹음을 듣고 있어요. 아직도 죽은 사람 육성 녹음을 아직도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대밍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건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보답하고 배신하지 않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대밍이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는요, 분임조 대회를 하면 뭐 회사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금상, 은상, 동상은 있는데요, 상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10개 분임조가 도전을 했다. 10개 분임조가 다 금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밍이 강조했던 것이 그렇게 되면 정보 공유를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서로 잘해서 같이 금상 받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만 시키면 1위 딱 하나 경쟁만 시켜놓으면 완전히 찢고 뽑고 싸우고 뭐 헐뜯고 정보 공유는 전혀 안 하고 경쟁은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KPS의 구성원들 간에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 요소 이런 게 혹시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그래서 혹시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나가서 좀 더 협력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파이겐바움 이분 뭐 스몰 퀄리티, 빅 퀄리티 이거 넘어가고요. 크로스비, 크로스비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Quality is free.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품질은 공짜다. 품질은 돈이 안 들고 공짜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정 KP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죠? 왜 공짜라고 하는지는 이 책에 다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자, 요거 하나 볼까요? 품질 시스템은 예방 시스템. 이것을 크로스비가 강조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do it right the first time. 이게 직역하면 뭐죠? 아시는 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do it right first time이다. do it right first time을 그냥 해석을 하면 아무나 바로 해라. 바로 해라. 바로 해라. 요건 한 80점. 예. 또 처음부터 바로 해라. 예. 저기 카메라 바로 뒤에 계신 분, 머리 좀 허여신 분. 예. 예. 처음부터 올바르게. 예. 처음부터 올바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최초에. 바로 하기는 바로 하되 처음부터. 예. The first time. 처음부터 바로 해라. 자, 처음부터 바로 해라.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도 한전 KPS에서도 처음부터 바로 하지 않는 예를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아마. 무궁무진하게.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바로 해라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 때문에 우리 경영학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SC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저도 SCM을 이제 가끔 강의를 하는데요. SCM에서 Supply Chain, 그죠? Supply Chain은 아시잖아요, 그죠? Supply Chain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협력업체 관리입니다. 협력업체 관리.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잘 아시는 LG 같은 경우에 협력회사들이 다 친인척들이었어요. 친인척들.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LG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협력업체는 친인척 무조건 하는 것을 금지한다. 철저히 평가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협력업체에서 부품 다 공급을 하는데 그게 친인척에 의해서 아는 사람들이 다 공급을 하니 품질이나 가격이나 납기나 엉망이 돼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결국은 LG 완제품의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의 협력업체들을 철저히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심지어는 그 협력업체들 간에 SCM에서는 그러죠. 경쟁까지 시키죠. 그 두 업체들 간에. 두 업체 똑같은 부품을 공급하더라도 소울 소싱을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 업체를 주고 매년 그 업체의 발주 비율을 조정해 나가면서 그것도 어디서 생겼느냐? 그게 전부 일본의 JIT 시스템입니다. JIT. 일본의 JIT 토요타 시스템에서 다 보고 미국의 포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협력업체 관리를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벌써 한 90년대 초부터 계속 일본의 그런 SCM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포드가 토요타에 비해서 자꾸 밀리니까 어떤 비판을 했느냐? 토요타 너희들은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너무 클로즈해서 끈끈해서 한두 개 업체만 딱 지정해두고 다른 업체는 아예 들어갈 여지를 안 둔다. 이건 너무 폐쇄적이다. 이건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협력업체 서플라이어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었던 것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제품 품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포드, GM이 다 그렇게 따라갔죠. 자기들은 따라가면서 일본을 비판하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다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자는 것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선정 과정부터 잘못되면 완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최초에 올바르게 하자는 것의 대표적인 품질 시스템의 예방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 품질. 그래서 품질 경영까지 잘했다. 그럼 뭐 회사 경영도 좋아지고 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격도 좀 갖춥시다 하는 거고요. 이 격은 개인의 경우와 기업의 경우는 좀 달라요. 기업의 품격과 개인의 품격은 좀 다르겠죠. 행동 방안도 다를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업의 품격입니다.
기업의 품격. 기업의 품격은 저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이거는 답을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품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경영에서 존중과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은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제가 여태까지 뭐 자문하거나 뭐 이렇게 관계를 맺은 기업들 혹은 뭐 또 언론에 나온 기업들 이렇게 보면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우선은 내부 구성원인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한전 KPS에서도 특히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한국관광공사인데 잘못했네요. 관광공사의 전 사장인 이참 이 독일인인데 이제 귀화하신 분이죠. 이분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무례지국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많다고 해서 3만 불 넘었다고 해서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물론 내노라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존경을 받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장 고도 성장기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부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도 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면 좀 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좀 더 품격을 갖춰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품격의 이해 뭐 몇 년 전의 사례라 조금 오래된 사례인 것 같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2015년도에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과 삼성이 붙었어요. 뭐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은 뭐 완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지만 두산과 그때 삼성 라이온즈가 결승전을 했는데 두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과 선수들이 이렇게 일렬로 도열해서 두산이 우승을 축하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하는 것을 다 서서 보면서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명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나중에 이 감독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대요. 결승에서 예를 들어서 우승을 뺏기고 나면 그냥 다 퇴장. 그냥 쌍식 발음하면서 다 퇴장. 그러니까 우승팀만 자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래왔대요. 그런데 이 감독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 한일 뭐 아시안 게임인가에서 한국과 일본이 결승을 했는데 한국이 우승을 했대요. 그때 아마 이승엽 선수가 뭐 홈런 터뜨리고 해서 그런가 우승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축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일본 선수들이 그때 전부 서서 도열하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 야,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우승을 못하게 되면 꼭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 결심을 했는데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뭐 경쟁을 하더라도 그죠?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또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패자는 또 승자를 축하해주고 또 다음을 또 기약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도 하나의 품격의 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전 KPS에 계신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잘 되려면요 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여러 논문이나 또 경험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느낀 최종 결론입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공기업은 지금 어떠냐? 공기업의 직원 만족도는 무지무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는 기업도 있는데 발표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왜 떨어져 있느냐? 뭐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서울의 분당에 있는 본사에서 나주 꼴짝이로 그냥 갑자기 가라고 하고 가족과 생일별 시키고 그렇다고 뭐죠? 복리후생비 모조리 다 그냥 저도 그것도 그 명을 받고 복리후생비 많이 깎았는지 평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기준도 없이 잘못 지급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리후생이에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지급을 하면 굉장히 조직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신바람 나서 일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직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민간기업과는 달리 그런 혜택 이외에는 뭐 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굴지의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거 이외에는 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 만족도가 떨어지면 일을 열심히 할 기분이 안 나겠죠. 당연히. 그죠? 뭐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괜히 뭐 사고 치지 말고 그러면 조직이 사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까 그 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재부 경평팀장을 할 때 제가 그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복리후생비 무조건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가 찍혀버렸어요. 찍혀서 이제 경평팀에도 이제 나오지 마라 그러고 뭐 그것도 뭐 꽤 오래 됐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돈을 많이 주라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뒤에 나와서 제가 뒤에도 자료가 있어서 제가 설명은 지금 시간상 다 못 드립니다만은 직원들이 만족하는 것이 돈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 검증이 됐어요. 경영학 이론으로서. 그래서 성취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계속 그런 주장을 해서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의 뭐 황금 표준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직원 뭐 아무리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고 해서 직원은 그럼 노예입니까? 노예? 그게 아니죠. 얘네들이 말하는 것은 We are ladies and gentlemen, serving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하죠. 신사숙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번트가 아니고 레이디즈 앤 젠틀맨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숙녀. 그래서 많은 권한도 주고 물론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겠지만 권한 부여도 하고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어스본이라고 하는 회사 요거는 그냥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직원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투 팩터 시어리라고 하는 연구 이론을 말합니다. GWP 같은 것을 KPS에서도 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경평할 때도 GWP 같은 거 조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제안을 많이 해서 많은 공기업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서는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이런 데들이 사실 다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직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뭐 레버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겠지만 이런 말 하면 어쨌든 뭐 평가 틀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교세라 그룹의 명예회장. 이분이 강조했던 내용이 기술력만으로 좋은 기업 만들 수 없다. 우리 기술력 하면 또 한전 KPS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력만으로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없고 직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이나모리 가즈오도 수차례 걸쳐서 강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특강도 많이 하신 분이죠. 자, 직원 만족도 조사 요건, 이건 그냥 신뢰성, 지속성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반성장. 동반성장은 뭐 제가 이것도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제가 동반성장 위원으로서 뭐 한 3년 동안 최근에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동반성장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은 많이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잘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중소기업에 의뢰를 하고 그로 인한 병폐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여기는 젊은 분들은 한자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시혜적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를 도와주는 그냥 베푸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요것도 그냥 넘어가고 IS 26000 인증은 받으셨죠? 26000 인증도 이제 그 안에 동반성장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경평 받으실 때도 사실은 이런 국내 인증보다는 국제 인증, 물론 이제 국내 인증 업체가 인증을 해주는 거지만 ISO라고 하는 것이 국제 인증이니까 ISO 26000이라든지 이런 인증 같은 것은 좀 받아두시는 것이 실제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품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ISO가 또 사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또 심사위원들은 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국제 표준이다 그러면 또 굉장히 이런 면에서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증도 받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책에서 쓴 부분인데요. 쓴 내용인데 많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을 강조하고 있지만 품격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룬 기업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뭐 학생들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격 경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